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대로 걸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송영민, 대한민국 1호 자세 전문가이자 재활운동 전문가다. 경희대학교에서 스포츠의학을 전공하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4년간 삼성전자, SK아카데미, 현대해상 등의 기업에서 1100회 이상 강의했고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N 엄지의 제왕, 채널 A 나는 몸신이다,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 등에 출연하였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20대 때는 내 몸을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운동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운동은 점점 생존을 위한 운동으로 바뀐다. 하지 않으면 건강이 크게 나빠지기 때문에 운동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된다. 건강이 영원하지 않음에도 일부 사람들은 나는 아직 건강이 괜찮다며 자만한다. 생활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몸이 튼튼하다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한다.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런 생활이 이어지면 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어느 순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큰 질병이 생긴다. 그리고 삶에 큰 변화를 겪는다.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이 건강할 때 내 몸을 관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습관이다. 한꺼번에 습관을 만들기 어렵다. 무조건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 쉽고 간단하지만 건강 효과가 높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뇨, 고혈압, 디스크, 비만, 뇌졸중, 우울증, 불면증, 관절염, 스트레스, 암, 치매, 골다공증.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약이 있다면 어떨까? 지금까지 밝혀진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조기 사망 위험률을 약 3분의 1로 줄여준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당뇨, 고혈압, 비만 발병 위험도를 낮춘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치매를 예방하고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로 우울감을 줄인다.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를 젊고 생생하게 바꿀 뿐더러 면역력을 높여 당신이 먹는 약의 개수를 줄여준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허리 근육은 물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이것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걷기 운동이다. 걷기 운동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이다. 청년에서 노인까지 걷기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 청년은 보폭을 넓고 빠르게 걸으면 된다. 노인은 보폭을 약간 좁게 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걸으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운동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어서 걷기 운동을 못해요. 일하느라 피곤해서 걸을 힘이 없어요. 날씨가 추워서 다음에 걸으려고요. 하지만 이건 다르게 말하면 걷기 운동이 당신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어떤 이유로든 걷지 않으면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기능 이상이 누적되면 질병이 된다. 신체 활력은 떨어지고 혈관 탄력이 줄어든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호흡도 원활하지 않게 된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감기에 걸리고 골밀도가 감소하여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이 커진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은 약해져서 근감소증이 생기고 중심 잡는 능력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진다. 관절은 쓰지 않아 뻣뻣해지며 점점 움직이기 싫어진다. 이렇게 걷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처음에는 잘 모른다. 그저 기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반복되면 점점 큰 질병에 걸리고 어느 순간 건강을 크게 잃게 된다. 그때가 되면 문제가 커진다. 움직이지 못하면 당신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당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에게, 또는 당신을 돌보는 간병사에게 말이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 능력 그 이상이다. 걷기는 곧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250종의 영장류 중 유일하게 척추를 곧게 세우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 직립보행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다. 직립보행을 통해 얻은 이점은 너무나 많다. 목을 세우게 되면서 성대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것은 발성을 자유롭게 하여 언어가 탄생하는 기초가 되었다.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도구를 쓰게 되고 돌을 던지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사냥 확률을 높였다. 또한 불을 이용하여 고기를 익혀 먹으며 음식을 소화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턱이 작아지고 뇌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직립보행의 여러 결과물이며 실제로 직립보행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신체적 능력은 바로 오래 걷고 달리는 능력이다. 네 발로 걷는 동물에 비해 두 발로 걷는 인간은 달리기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인간은 빠른 속도를 포기하는 대신 지구력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2009년 BBC 다큐멘터리에서는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산족의 사냥법이 소개되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오래 걷기와 오래 달리기를 이용해 끈질긴 사냥을 한다. 3명이 사냥에 나선다. 큰 영양 한 마리를 사냥 목표로 잡는다. 영양이 눈치채고 도망간다. 달리기가 빠른 영양을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하지만 3명의 사냥꾼은 천천히 걷고 달리며 영양을 따라간다. 발자국을 보면서 영양의 이동 경로와 도망가는 속도를 예측한다. 영양은 다른 포유류처럼 땀샘이 신체 일부분에만 있어 달릴 때 발생하는 체온을 쉽게 낮추지 못한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도 체온을 식혀야 하기에 나무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반면 인간은 온몸에 땀샘이 분포되어 있어 땀을 흘리며 체온을 낮춘다. 영양이 나무 그늘에서 쉬는 동안에도 인간은 느리지만 끈질기게 추격한다. 이렇게 사냥꾼과 영양이 8시간 넘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다가 결국 영양이 탈진해 쓰러진다. 영양 입장에서 생각하면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다. 체력이 엄청난 누군가가 창을 들고 무표정으로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들은 내가 어디로 어떻게 도망가든 쫓아온다. 내가 잡히지 않는 한 그들은 걷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멕시코 바랑카스 델 코브레에 사는 원주민 타라 우마라족은 자신을 라라 물이라고 부른다.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얇은 가죽 샌들을 신고 48시간 이상 아무렇지 않게 달린다. 사냥하기 위해 160km 이상 되는 거리를 부상 없이 힘들이지 않고 뛴다. 멕시코 역사학자 프란시스코 알마다는 한 번에 700km까지 달린 타라우마라인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사슴의 발굽이 닳을 때까지 집요하게 걷고 달리며 쫓아간다. 인간은 오직 지구력과 끈기 하나로 살아남았다. 오래 걷고 달리는 능력을 통해 생존에 성공했다. 구조와 기능 관점에서 사람의 몸은 오래 잘 걸을 수 있는 신체 구조로 되어 있다. 제대로 걸으려면 척추를 최대한 곧게 세워야 하며 팔과 어깨를 다리에 맞게 잘 흔들어야 한다.
오뚜기를 생각해보자. 오뚜기는 어떻게 넘어뜨리든 다시 선다. 무게중심이 몸의 가장 아래인 지면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인체도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이 발에 있다면 중심 잡기가 편할 것이다. 몸을 옆으로 기울여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시계추처럼 일어나는 움직임을 진자운동이라고 한다. 진자운동은 걸을 때 적용하기엔 에너지 소비가 많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을 아래에 놓지 않고 넘어질 위험이 있더라도 좀 더 높은 곳에 잡았다. 인체의 무게중심은 정확히 말하면 배꼽 아래 10cm, 두 번째 엉치뼈 앞에 있다. 그래서 서 있을 때는 불안정해서 근육과 신경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걸을 때는 그 진가를 발휘한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므로 땅에 다리를 놓고 몸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 몸을 높이기까지 에너지를 써야 하지만 높은 곳에 무게중심을 넘어뜨리기만 하면 중력에 의해 쉽게 몸이 이동한다. 이것을 역진자 운동이라고 한다. 시계추를 거꾸로 세워놓은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다. 걷기는 곧 넘어짐의 연속이다. 넘어졌다 세워졌다가를 반복하며 머리끝의 움직임은 부드러운 쌓인 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걸을 때는 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제대로 걷는 자세가 나온다. 발은 걸을 때 마치 구르듯 움직인다. 지면을 총 3회 터치하는데 뒤꿈치 중앙 또는 중앙에서 약간 바깥쪽이 바닥에 닿고 그 다음 발 중간이 닿으며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으로 몸을 밀어낸다. 침팬지는 엄지발가락이 길고 안으로 향해 있다. 하지만 사람의 엄지발가락은 뼈가 짧고 두꺼우며 앞으로 향해 있다. 침팬지가 나무를 잘 타기 위해 만들어진 발가락 형태라면 사람은 땅을 밀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형태다. 다른 부위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뼈가 두꺼우면 그 부위에 하중이 많이 실린다는 의미다. 이것을 볼프의 법칙이라고 한다. 독일 외과 의사 율리우스 볼프가 발견한 이론으로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의 뼈는 가해지는 부담이나 충격에 따라 변형된다는 것이다. 발바닥을 보면 안쪽이 움푹 들어가 있고 바깥쪽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발의 아치다. 아치 구조는 무거운 하중을 잘 견디기 위한 건축 구조다. 발은 아치 구조를 통해 체중을 견딘다. 발이 아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발바닥에 넓은 근막이 펼쳐져 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 서보자. 발바닥을 손끝으로 눌러보면 팽팽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발바닥 근막이다. 발바닥 근막은 달릴 때 큰 역할을 한다. 달릴 때 발바닥 근막의 탄력을 이용하여 스프링처럼 다리를 움직이는데 약 17% 정도의 힘이 아치 구조에서 나온다. 아킬레스건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탄력적인 힘줄이다. 건이라는 해부학적인 용어는 근육이 뼈에 붙을 때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을 의미한다. 참고로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힘줄을 의미한다. 아킬레스건은 매우 질기고 탄력적인 조직이다. 만약 아킬레스건이 끊어진다면 걸을 수 없을 뿐더러 오금 부위 가까이 딸려 올라가서 수술하는 의사들이 아킬레스건을 찾기 위해 애를 먹기도 한다. 그만큼 강한 고무줄을 길게 늘인 것처럼 종아리 근육과 뒤꿈치 뼈를 연결하고 있다.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길게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의 탄성 시스템이야말로 사람이 걷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징적인 신체 부위다. 그만큼 종아리 근육의 근막과 아킬레스건은 탄력성을 유지해야 하며 평소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자주 해야 기능이 살아난다.
관절이 아픈 사람은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 근육을 긴장하고 그래서 관절이 더 마모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런 만성적인 경우는 강화 운동을 먼저 하기보다는 주변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어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무릎을 움직이고 스트레칭하면 몸 안에서 윤활액 분비량이 늘어난다. 이것은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인데 타이핑하기 전에 손가락, 손목 관절을 움직이고 배드민턴을 하기 전에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스트레칭하면 관절의 윤활액이 풍부해져 운동할 때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무릎 관절은 인간이 직립 보행을 하면서 손상이 많고 퇴행화가 빨리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걸음걸이로 가장 먼저 불편함을 느끼는 관절이기도 하다. 그만큼 제대로 걷기가 가장 필요한 관절이 바로 무릎이다. 걸을 때 다리를 11자로 잘 걸어야 무릎뼈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걸을 때 발과 발 사이의 가로 너비를 보행 간격이라고 한다. 이 보행 간격은 5에서 15cm 수준으로 그것을 초과하여 너무 넓게 벌리고 걸으면 몸을 좌우로 많이 흔들게 된다. 보행 간격을 정상 범위로 잘 모으고 걸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개 주먹 하나를 세웠을 때 주먹이 발과 발 사이에 들어갈 정도면 적당하다. 그런데 이렇게 걷기에 특화된 고관절의 디자인은 한편으로 꺾이는 각도가 커서 잘 부러진다는 약점도 있다. 골밀도가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집이나 야외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면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 회복하기 어렵다. 걷지 못하게 되어 체력이 떨어져 지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예도 많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스쿼트나 한 발로 서기 같은 운동을 통해 엉덩이 근육을 많이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하게 걸으려면 몸을 중립 자세로 세우고 다리를 모으고 11자로 걷는 것이 좋다. 허벅지 뼈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다. 골반은 세숫대야처럼 생겼다.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는 골반이 세로로 길다. 몸을 숙이는데 더 익숙한 형태다. 하지만 사람의 골반은 옆으로 넓게 생겼다. 서 있을 때 내장을 떠받치기 좋은 구조다. 골반은 엉치뼈와 연결되어 척추를 세우는 기반 역할을 한다. 골반이 기울어지면 척추도 기울어지고 내장도 기울어진다. 걸을 때 골반은 세 가지 축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옆에서 보았을 때 앞뒤로 기울어지고 앞에서 보았을 때 좌우로 기울어지며 위에서 보았을 때 척추를 회전축으로 앞뒤로 회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축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결코 엉덩이를 옆으로 실룩거리는 것이 아님을 미리 얘기해둔다. 엉덩이가 오른쪽 왼쪽으로 튀어나오는 움직임이 아니다. 보폭을 잘 늘리기만 해도 골반은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인다. 골반은 범위가 넓진 않지만 허벅지뼈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발목의 지렛대 움직임과 함께 걸을 때 발생하는 수직 수평적인 흔들림을 크게 줄여준다. 덕분에 두개골의 흔들림은 줄어들고 우리는 걸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나 물체의 움직임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골반이 움직이면서 얻게 된 또 하나의 이점은 요통 예방이다. 골반을 움직이지 않고 걷는 사람은 보폭도 짧고 허리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다리로 걷는 느낌이 아니라 골반으로 걸어야 한다.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보폭을 한 뼘 늘리면 골반이 제 기능을 하게 된다. 줄타기하는 고개사를 보면 부채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팔과 어깨를 움직인다. 장대를 이용할 때도 비슷하다. 팔이 없는 사람은 무릎 정도의 높이의 상자 위를 점프하는 것에도 큰 두려움을 느낀다. 팔과 어깨로 중심을 잡는 게 일반인보다 어렵고
실패했을 때 팔로 몸을 보호할 수 없어서 그렇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양손이 자유로워야 하며 팔과 어깨를 잘 흔들어서 중심을 맞추는 것이 좋다. 팔과 어깨를 흔들 때는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는 정도면 충분하다. 사람의 척추는 완만한 S 곡선을 그린다. 정확히 말하자면 목은 C, 등은 반대로 C, 허리도 C, 엉치와 꼬리뼈는 반대로 C자다. 이 곡선은 태어날 땐 척추 전체가 앞으로 구부정한 C자를 그리고 있다. 목의 C자 형태가 기울기가 완만한 것을 제외하면 척추 전체가 등의 곡선 방향과 일치한다. 몇 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뒤집기에 성공하면 엎드린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다. 생존을 위해 고개를 드는데 이 과정에서 목을 세우는 근육이 발달한다. 엎드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목의 C자 곡선이 발달한다. 아이가 걸음마를 하려고 두 발을 딛고 몸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허리의 C자 곡선이 허리 근육과 함께 발달한다. 척추를 세우는 과정에 만들어진 완만한 S 곡선은 직립보행을 가능하게 만든 디자인이다. 두 발로 걸으면 어쩔 수 없이 흔들림과 충격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충격을 척추의 곡선이 앞뒤로 잘 분산시키게 되어 있다. 척추 전체가 마치 정교한 스프링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목이나 허리가 일자 또는 반대 C자로 꺾인 사람은 체중으로 인한 충격을 분산시키지 못해 많은 불편감을 호소한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연골 조직은 훌륭한 쿠션 역할을 한다. 디스크는 단단한 섬유륜과 그 안에 물렁물렁한 수액으로 구성된 연골이다. 디스크는 물을 많이 품고 있으며 그로 인해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척추에 실리는 충격을 흡수한다. 디스크에는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다. 스스로 물과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다. 대신 움직일 때 발생하는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종판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물과 영양을 공급받는다. 디스크는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으며 이것을 펌프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면 허리가 눌린 상태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으므로 상온에 오래 놓아둔 치즈처럼 허리 디스크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면 허리 디스크는 다시 수분을 보충한다. 특히 달리기는 스프링처럼 다리를 움직이는데 척추 펌프 작용을 강하게 일으키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 디스크 두께를 두껍게 만든다. 허리 디스크 건강을 위해 걷기, 빠르게 걷기, 가볍게 달리기, 이런 식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추천한다. 척추뼈 사이에는 위아래로 구멍이 크게 나 있다. 척추뼈를 도넛이라고 비유한다면 허리에서 목까지 도넛 24개가 세로로 쌓여 있는 모습이다. 이 구멍을 척추관이라고 한다. 이곳으로 척수신경이 지나간다. 이 척수신경이 또다시 척추뼈와 척추뼈 위아래 사이로 난 또 다른 구멍으로 가지를 치듯 옆으로 빠져나온다. 이 신경들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감각정보와 뇌를 통해 내려온 운동명령을 전달한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디스크의 두께가 얇아지고 퇴행화가 일어나면 이 구멍들이 좁아진다. 척추관이 좁아지면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가 밀려나와 신경가지를 압박하면 추간판 탈출증이 된다. 이런 증상들은 신경의 흐름을 제한하기 때문에 감각은 물론 근육의 운동 기능을 떨어뜨린다. 척추를 세워야 다리가 펴진다. 규칙적으로 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을 하여 척추를 관리하자. 머리는 뇌를 보호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시각, 청각, 가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중요한 감각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수평 유지가 필수다. 바르게 걸을 때 머리의 수직적인 흔들림은 높이 2.5에서 5cm,
수평적인 흔들림은 너비 4.5cm 수준이다. 검지를 펴보라. 손가락 끝부분 한 마디가 2.5cm 정도 된다. 두 마디면 5cm다. 그 정도 범위에서 머리끝에 수직적인 움직임이 발생한다. 수평적인 흔들림은 손을 가로로 하여 새끼손가락 두 마디 정도 길이라고 보면 된다. 작은 범위지만 걸을 때 머리에서 부드럽게 수직 수평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머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머리의 움직임이 너무 없으면 걸음걸이가 좋지 않은 것이다. 몸통의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앞으로 구부정하다면 하체가 틀어진 무게중심에 따라 변형된 걸음걸이가 나온다. 앞에서 보았을 때 코, 턱, 쇄골과 쇄골이 만나는 지점 가운데 명치, 배꼽이 수직선 상에 잘 놓여 있어야 한다. 옆에서 보았을 때 배가 편평하게 잘 들어가 있어야 하고 등이 구부정하지 않게 잘 세워져 있어야 한다. 척추를 뒤로 젖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맥힌지 신전운동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척추는 몸을 숙일 때 관절 공간이 커지고 몸을 뒤로 젖힐 때 관절 공간이 적어진다. 쉽게 말해 뒤로 젖힐 때 관절에 압박이 생긴다. 그래서 10회씩 3세트 하는 식으로 신전운동하는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척추를 뒤로 젖힌 채 오래 걸으면 척추 관절과 디스크가 압박받아 무리가 간다. 천지창조 벽화를 그린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바티칸 궁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매달려 장시간 고개를 뒤로 젖혀야만 했다. 이 자세로 인해 그는 목 디스크와 시력 악화로 고생했다. 결국 척추는 너무 젖히지도 숙이지도 않은 중립 자세가 건강에 가장 좋다. 허리를 반듯하게 폈으면 어깨를 펴야 한다. 어깨는 지나치게 뒤로 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자세도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엉덩이를 의자 끝에 다 붙이고 등받이를 110도 정도로 세워서 몸을 잘 기대어 앉아서 일하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몸을 세워 바른 자세를 잠깐씩 연습해보자. 걸을 때는 몸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바른 척추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우리 몸의 뼈는 총 206개다. 이 뼈들은 결코 벽돌처럼 네모나게 생기지 않았다. 어떤 것은 둥글고 어떤 것은 편평하며 어떤 것은 울퉁불퉁하다. 이런 뼈들을 넘어지지 않게 수직으로 쌓는다고 생각해보라. 몸에 축이 되는 다리와 골반, 척추, 머리 등 142개의 뼈를 서로 중심을 맞추고 그 옆에 64개의 뼈로 연결된 팔 2개가 덜렁덜렁 매달려 있다. 뼈만 놓고 쌓는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 어려운 일을 당신의 근육과 신경이 해내고 있다. 그러므로 바르게 서기의 핵심은 근육과 신경이 중심을 맞출 때 최대한 부담을 덜 느끼도록 가능한 한 몸의 중심에 맞추어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기차는 레일 위로 달린다. 일정한 너비로 깔린 레일을 따라 달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신체 구조에 맞게 두 다리의 간격을 잘 맞추어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펭귄처럼 뒤뚱거리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무릎과 허리가 불편해질 수 있다. 양발을 모은다. 발의 안쪽이 서로 딱 붙게 만든다. 그런 다음 주먹을 쥐고 세로로 세운 다음 세로 간격만큼 발과 발을 벌린다. 주먹이 들어갈락 말락할 정도면 적당하다. 그 다음 발을 11자로 놓아야 하는데 이때 11자는 발 전체의 모양이 아니라 엄지발가락 가운데에서 뒤꿈치 가운데를 이은 선이 11자가 되도록 놓는 것이 좋다. 이 선은 걸을 때 진행 방향을 가리킨다. 발 전체를 11자로 놓는 일반적인 방식은 안짱다리처럼 발끝을 모아서 걷는 개념이다. 다리를 안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걷게 되므로 좋은 걸음걸이가 나오지 않는다.
보폭은 한 발에서 다른 발까지 거리를 의미한다. 보폭이 길수록 한 걸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걷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보폭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릎을 펴서 실제 다리 길이를 늘리는 방법이고, 하나는 골반을 움직여 기능적으로 다리 길이를 늘리는 방법이다.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뻗을 때 지면에 뒤꿈치가 닿기 전 무릎을 다 펴야 한다. 그 다음 지면에 뒤꿈치가 닿을 때는 5도 정도 살짝 구부러지는데, 이것은 뒤꿈치가 지면으로부터 1cm를 남기고 자유낙하를 하면서 생기는 구부러짐이다. 발이 땅에 닿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 약간의 무릎 구부러짐은 내 의지로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공중에서 무릎을 편 뒤 땅에 닿기 직전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리를 앞으로 뻗을 때 공중에서 무릎을 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무릎을 펴는 느낌은 뒤꿈치에서 엉덩이까지 멀어지는 느낌이 나게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준다. 이때 앞 허벅지에 과하게 힘을 주어서 펴기보다는 뒤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도록 무릎을 펴는 것이 좋다. 무릎을 펼 때 다리를 위로 높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다리를 높게 들수록 그만큼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 충격이 심해진다. 또한 무릎이 아래로 꺾이는 힘, 고관절이 위로 꺾이는 힘이 강해진다. 발을 앞으로 다 뻗었을 때 지면에서 1cm 높이 정도 높이가 되도록 뻗으면 적당하다. 1cm는 자로 재어보아도 매우 낮은 높이다. 무릎을 다 펴고 걷기를 연습하면 잠깐은 몸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난다. 계속 반복하면 10분도 되지 않아 기분이 좋아지는데, 뒤 허벅지가 스트레칭 되면서 긴장을 이완하고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골반을 움직이는 것은 간단하다. 먼저 골반을 양손으로 잡고 다리로만 걸어보자. 보폭이 짧아지고 몸이 총총거리는 느낌이 날 것이다. 이렇게 10걸음 걸어보고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 다음 이번엔 골반에서 손을 놓고 걸어본다. 발을 앞으로 뻗을 때 골반을 움직이지 않았을 때보다 보폭을 한 뼘 더 늘려주자. 마치 축구할 때 공을 먼저 잡기 위해 다리를 뻗는 느낌으로 하면 좋다. 그냥 다리만 뻗으면 다리가 짧게 나가지만 골반과 같이 뻗으면 다리가 앞으로 더 나간다. 이렇게 다리를 조금 더 뻗는 게 골반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다리를 뻗을 때뿐만 아니라 뒤로 다리를 밀 때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다리가 뒤로 향하고 몸이 앞으로 나갈 때 엄지발가락을 떨어뜨리기 직전에 조금 더 골반을 움직여 다리를 뒤로 길게 뻗으면 된다. 머리 위에 작은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상상하자. 그 안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다. 아이들이 울지 않게 부드럽게 롤러코스터를 태운다고 생각하고 걸어보자.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움직임을 느끼되 갑자기 충격이 생기지 않도록 걸어보자. 정수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위에서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며 목을 세워보자. 몸통이 구름이라고 생각하자. 걸을 때 구름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부드럽게 밀려나간다고 생각하며 걸어본다. 상체의 흔들림에 집중하면 하체의 움직임도 좋아진다. 척추가 큰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자. 걸을 때 위아래로 몸이 움직일 때 척추가 스프링처럼 작동하며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자. 만약 자세가 구부정하면 스프링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모델이 되어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다고 상상하자. 패션쇼 장의 주인공이 되어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걸어본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상상해보자. 즐겁고 기대하는 느낌을 상상하며 활기차게 걸어보자. 운동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서
몸짱 운동을 다룬다. 하지만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많다. 무리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먹은 사람들이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질병에 걸려 신장이 망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을 종종 본다. 소방관이 되려는 꿈을 가진 한 청년이 실기 준비를 하며 무리하게 몸을 쓰다가 종아리 힘줄이 파열되어 꿈을 접은 예도 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홈 트레이닝을 하다가 훈련된 운동 전문가의 움직임을 무리하게 따라하여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3가지 원칙을 지키면 된다. 첫째, 천천히 운동하라. 모든 부상의 시작은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미국 NBA 선수들은 경기를 뛰기 전까지 엄청난 트레이닝을 한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도 경기하다 보면 발목이 삐거나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상처를 입는다. 당신이 집에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면 그것을 무리하게 쫓아가다가 다칠 위험이 있다. 영상을 잠깐 멈추더라도 무조건 천천히 동작을 시도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천천히 해보면 몸은 그게 어떤 움직임인지 기억하고 예측한다. 2번째 따라할 때는 조금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첫 동작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집중하여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다. 둘째,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운동하라. 평소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다면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운동하면 된다. 예전에는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집에서 누워서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급성으로 2일 이내에 아픈 증상이라면 적절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만성화된 통증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운동하라고 한다. 아프다고 아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더 경직되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운동할 때 되도록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어디까지 움직였을 때 아프지 않은지 체크하며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운동하는 게 좋다. 셋째, 계속해서 아플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라. 만약 천천히 운동했고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운동했는데 몸이 더 불편해지고 아파진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 상담받아야 한다.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뼈와 관절의 문제라고 생각하던 통증이 알고 보니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도 있고 허리가 아파서 근육통이라고 여기던 문제가 신장 결석이 생겨서 아픈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운동에도 통증이 악화하는 느낌이 있다면 참고 운동하기보다는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가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아야 한다. 한 번이라도 개인 트레이닝을 받기를 권한다. 1대1 트레이닝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하지만 한 번 배운 몸 공부는 절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트레이닝을 멈추면 근 손실이 생길지언정 한 번 배운 운동 자세와 방법에 대한 기억은 근육과 뇌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전문가에게 지도받는 비용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다. 불편하고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라.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자세를 관찰해보면 자세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자세가 다른 것은 몇 가지 원인 때문이다. 먼저 고려할 것은 유전이다. 자세는 타고난다. 식당에서 가족이 밥을 먹을 때 보면 엄마 아빠와 아이들의 자세가 비슷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유전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선천적인 다리 휘어짐, 척추 휘어짐은 수술하지 않는 이상 교정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자세가 선천적인 부분에서 결정되었다면 이것을 교정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빨리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 맞추어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면 인체의 자세는 후천적으로 크게 2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는 환경이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동작을 하며 일하느냐에 따라 자세가 바뀐다. 모니터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는 일을 하면 머리가 숙어지고 거북목 자세로 변한다. 몸을 돌려서 물건을 검수하는 작업을 하면 몸통이 한쪽으로 돌아간 자세로 변한다. 높이가 낮은 곳에서 과일을 따는 일을 하면 일상에서도 몸을 구부린 자세를 취하게 된다. 둘째는 습관이다. 스스로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함에 따라 자세가 달라진다. 양반다리를 예로 들면 서양인들은 의자 생활을 하기에 양반다리를 조금만 해도 다리가 쉽게 저린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양반다리를 해도 다리가 저리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다리는 양반다리를 오래 하며 관절이 그 자세에 맞게 변했을 뿐더러 그 자세에서도 혈관이 흐를 수 있도록 혈관의 경로가 다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적응한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나쁜 자세에 적응하더라도 무릎 관절에 실리는 압박, 허리 디스크에 생기는 구조적 변화를 막을 순 없다. 장기적으로 이런 자세를 오래 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양반다리를 오래 하면 휜 다리로 변형되어 걸을 때 무릎 연골 손상의 원인이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다. 일상에서 작은 생활 습관도 무심코 오랫동안 하게 되면 건강에 큰 문제가 된다. 어떤 질환이든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4가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성, 과부하, 점증부하, 반복성. 이것을 운동 처방의 4원칙이라고 한다. 운동 종류, 강도,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할 땐 반드시 성, 나이, 발육 단계, 체형, 체력 수준, 건강 상태, 숙련도, 심리적 특성 등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내 수준에 맞춰서 운동해야 한다. 체력 수준이 약한데 무리하게 전문가가 하는 운동을 따라하다간 쉽게 다칠 수 있다. 나에게 맞게 운동하라. 이것이 개별성의 원칙이다. 과부하의 원칙은 힘들게 운동하되 덤비지는 말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극보다 더 강한 자극을 주어야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운동을 할 때는 생리적 자극을 촉진하는 중간 이상의 강도로 힘들게 해야 한다.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 과부하 원칙을 지키되 오버트레이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비교적 운동 강도가 가벼운 걷기 운동도 과하게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 평소 거의 걷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만보 걷기를 하면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몸살 기운이 나는 것을 경험한다. 과한 운동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다. 몸짱이 되려고 하면서 급작스럽게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횡문근 융해증에 걸리는 예도 있다. 근육세포가 파괴되고 세포막이 찢어져 세포 내 여러 물질이 체액으로 방출된다. 합병증으로 신부전증까지 발전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어떤 운동이든 일상 수준보다 힘들게 하되 절대 덤비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점증부하의 원칙은 운동 기간 중 운동량과 질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며 조금씩 강도를 높여야 한다. 반복성의 원칙은 운동 효과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반복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일반 성인들이 운동에 따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반복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미국 심장협회,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운동을 공식화했다. 특히 30분은 체온 상승 및 생리학적인 변화를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30분씩 주 5회, 50분씩 주 3회 이렇게 나누어 운동하면 바람직하다. 또한 30분 연속으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10분씩 나누어 3번에 나누어 운동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당뇨병 합병증을 앓는 환자나 체력 수준이 낮은 고령자의 경우 시간을 나누어서라도 운동을 자주 하자. 운동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이틀에 한 번씩 주 3회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강도 운동은 다음날 충분히 휴식해야 근육과 관절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걷기 운동은 약간 힘든 정도로 하더라도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 5회 실시해도 무방하다. 건강에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우리는 걷는 존재다. 우리의 몸은 걷기 위해 만들어졌다. 걷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 오래 걸으려면 제대로 걸어야 한다. 새가 하늘을 나는 즐거움을 누리고 펭귄이 물속을 헤엄치는 즐거움을 누리고 침팬지가 나무를 타는 즐거움을 누리듯 우리는 걷는 즐거움을 누리자. 지금까지 제대로 걸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어떤 상태나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면 먼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걷기 관련해서 만보기 앱을 강력 추천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미터를 어떤 속도로 걷는지, 몇 보를 걷는지, 보폭이 얼마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변화 추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보기 앱은 제 스마트폰 첫 화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최소 7,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제가 매일 걸은 기록은 8,000보, 5,000보, 4,000보, 13,000보, 12,000보, 13,000보, 9,000보입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에 8,700보를 걸었습니다. 걷기를 게을리한 날은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밤에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걸리고 몸 전체의 컨디션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걷기가 하체 근력에 도움이 될까 싶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차고 숨차게 걷지 않는 이상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걷다 보니 하체 근육에 분명 도움이 되는 걸 느낍니다. 물론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근지구력과 균형을 잡는 능력은 분명 향상됨을 느낍니다.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최소 10분 이상 걷는 게 좋습니다. 외식을 할 때 저는 일부러 조금 먼 곳에 있는 식당을 가곤 합니다. 왕복 30분 정도는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속이 있는 날이면 동선을 세밀하게 짜서 1시간 이상 걸을 수 있게끔 계획합니다. 가령 갈 때 미리 걷든가 다 먹고 나서 오는 길에 30분쯤 걷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내 발로 화장실만 갈 수 있어도 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걷는 능력은 인생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걷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맨몸 스쿼트도 하고 한쪽 발씩 종아리를 들어올리는 까치발 운동도 하며 근력을 키워야 좋습니다. 걷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컴퓨터 작업입니다. 또한 식사 약속이라도 있게 되면 밥 먹고 차 마시며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책은 재활운동 전문가, 자세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각종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이 그림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날마다 걸으시길 빕니다. 혹시 걷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날마다 7,000보 이상은 걷게 되시길 빕니다. 걷기는 곧 삶이고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